자,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보충 설명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과목 공지를 통해서 좀 알려드린 것과 같이 지금까지 이제 학생들에게 보충 설명 시작을 보충 설명에 사용하게 되는 그 링크를 그 SMS를 통해 가지고 좀 알려드렸는데, 지금 이제 과목당 할당되어 있는 SMS 그 쿼터가 용량이 이미 다 이제 다 썼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일부 학생들한테는 아마 통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접속해 있는 학생들은 주변에 다른 학생이 친구가 접속을 하지 않았으면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 뭐 카톡이나 다른 방법으로 문자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뭐 보충 설명을 매번 전체 그 문자로 날리는 것들은 좀 부담이 학교에서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쿼타에 대한 이제 사용 때문에 그냥 공지사항에서 나와 있는 그 링크를 통해 가지고 접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일곱 번째 보충 설명을 좀 진행을 하면서 아마 오늘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있는 부분들이 아마 이제 중간고사에 관련된 설명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공지사항에서 보충 설명 때 설명을 드렸던 것과 같이 이번 이제 1학기 전체가 온라인 강의로 확대 진행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 평가는 절대 평가로 실시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는 온라인으로 이제 실시를 한다고 했고, 지난번에 일정은 제가 공지를 해드린 것과 같이 5월 8일 금요일에 그 다음 주 금요일이 되겠죠? 다음 주 금요일 이제 오후 2시부터 그 다음에 5시까지 3시간 동안 시험을 이제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 실습이나 호목 쪽에서 해오신 것처럼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C 프로그램을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스 코드는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압축해서 업로딩을 하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압축하는 방법들 정리해서 이제 제출하는 방법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실행 결과를 캡처해 가지고 업로딩을 이제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럴 테스트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답변을 워드 프로세스로 작성해 가지고 업로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를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3시간 동안 이제 시험을 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3시간을 다 그 구분 없이 이제 열어놓게 되면은 아마 이제 학생들 뭐 대부분 학생들은 본인의 실력으로 잘 시험을 치를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아마 일부 학생들이 뭐 모여서 시험을 친다는 등,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학생들이 이제 그 시험을 치던 내용을 받아다가 일부 수정해 가지고 제출한다든 등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들리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운영하는 방법들을 좀 그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섹션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3시간 분량 안에 일부 이제 구간들을 20분인 또는 뭐 30분 또는 40분, 그 이제 그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나누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게 만들고, 그 단위 섹션별로 별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물을 제출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앞에 있는 섹션이 뒤쪽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독자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 풀어가지고 업로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다시 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간별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그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이제 시험 칠 때 뭐 처음에 얼마 치고 난 뒤에 그냥 뭐 나가버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는 이제 그 가능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단위 섹션별로 시험을 쳐서 제출하게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이번에 온라인 시험을 그 치게 되면서 우리가 좀 다르게 운영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중간고사 시험 기간 중간에도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이용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제 먼저 쭉 설명을 하고, 혹시 이제 그 문제에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지 않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으면 지금 이제 채팅으로 여러분들이 실시간 채팅을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채팅창으로 올리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지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제가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아니면 이제 채팅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거는 담당 그 실습 담당 강사 선생이 거기에 대해 채팅 또 대답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시험 치는데 애매모호한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칠 때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이 같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 참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표절률이 아마 엄격하게 이제 더 엄격하게 검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다른 사람이 작성했던 걸 그냥 그대로 일부만 수정해 가지고 다시 올렸다가는 이제 두 명 다 표절에 걸릴 것이고, 그럼 이제 해당 학생들 모두에게 이제 성적이 감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방식으로는 절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그 자기 실력을 기반으로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표절률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작성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주석문도 많이 달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부분들 뭐 이런 그 변수 이름이나 함수 이름을 작성할 때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방법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해서 괜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지사항은 뭐 그 정도 하기로 하고요. 혹시 이제 공지사항에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문자로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 강의 지원 시스템, 강의 포털에 그 질의응답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고 난 뒤에 그 부분을 이제 업로딩을 할 때 지금 이제 점점 이제 파일 수가 많아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파일들을 또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다중 소스 파일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뭐 낱개로 이렇게 올리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다수의 소스 파일을 포함하는 이제 C 프로그램 그 과제물 결과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여기 우리가 이제 C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다 보면은 그 .bs라는 vs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여러 가지 어떤 뭐 추가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폴더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꽤 그 규모가 크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작성한 그대로 그 올리게 되면 이제 학교에 있는 강의 포털 자체가 30MB까지만 이제 수용을 하기 때문에 한번 업로딩을 할 때 그 부분이 이제 초과돼 가지고 제대로 올리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먼저 이제 .vs 폴더를 제거하고, 그다음 압축해서 올리는 방법들에 대해 가지고 강의 자료를 따로 한다 올린 게 있으니까 그거 참조를 하시고,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먼저 이제 프로젝트 이름은 항상 과제 이름, 과제명, 그 다음에 학번 이름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실습이라고 하면은 랩 뭐 01, 02, 03, 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은 07이 되겠죠. 그다음 본인의 학번 적고 이름 적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이름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제출한 건지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이름만 보고도 금방 알겠죠. 중간고사는 미드 이그잼 해서 이제 학번 이름을 쓰시고, 나중에 이제 그 기말고사 시험 칠 때는 파이널, 그러니까 fin exam 학번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제 이러한 형태로
그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하시고, 프로젝트 내부에 보면 이렇게 뭐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을 해서 작성할 때 있는 것처럼 이제 소스 파일 부분, 헤더 파일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개가 이제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쭉 다 만드시고, 다음에 이제 지금 작성했던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압축해서 그가 .vs 폴더를 삭제하고 압축해서 이제 이렇게 제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소스 코드가 그 컴퓨터 상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뭐 여러분들이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들 때 폴더 선택에서 미리 이렇게 이제 그 선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메모를 해두면 바로 이제 그 위치를 찾아갈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 부분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솔루션 탐색기에 가서 해당되는 이 그 프로젝트의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은 그 이러한 이제 그 메뉴가 이제 뜨게 됩니다. 그 중에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 열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걸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실제 여러분들 이제 그 작성했던 소스 코드가 들어가 있는 그 프로젝트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일 탐색기를 사용해 가지고 직접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폴더에 확인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부분들이 해당되는 이제 그 폴더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때 그 프로젝트 파일 트리 구성에서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 때 있는 이 이름들이 그대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 그 밑에 가면은 다시 이제 소스 코드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 폴더 이름이 같은 이름으로 하나 더 생성되어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을 테고, 그 내부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위에 있는 그 폴더 확인하는 이제 그 부분에서 그 보기, 여기 위에 있는 이제 파일이 있는 여기 있는 이제 탭에 가면은 보기가 있고요. 보기 안에 들어가서 바로 여기 있는 숨긴 항목이라고 하는 이 항목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vs는 이제 숨긴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클릭하지 않은 채로 보면은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항상 이 숨긴 항목을 체크를 해서 이제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숨긴 항목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여기처럼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 .vs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 프로젝트 이름이 있고 그 밑에 가면은 .vs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vs를 그 우리가 이제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삭제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프로젝트를 저장하고 난 뒤에 그 닫아야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종료를 해야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사용 상태에서 사용이 끝난 상태로 이제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숨겨진 이 .vs 폴더를 삭제를 하십시오. 다음에 이제 그 실제 여러분들이 있는 이 프로젝트에 가서 그 밑에 가면은 다시 이제 쭉 내려가서 이제 보내기 그 메뉴를 클릭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이제 압축 폴더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만든 이제 그 해당되는 프로젝트를 이제 전체 그 밑에 있는 디렉터리 전체를 압축을 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압축된 폴더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업로딩을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파일 그 업로딩 할 때 용량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한번 해주시고, 항상 하고 난 뒤에 이제 이 그 압축된 그 이름 다음에 있는 압축 폴더의 용량을 확인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걸 이제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 이제 30MB보다는 적은 이제 그런 규모로 아마 뭐 한 1, 2메가 이내로 아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하고 난 뒤에 업로딩 하시면은 업로딩 할 때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나중에 또 급하게 시험 치면서 이게 업로딩 안 된다고 막 아우성 치지 마시고 미리 한번 다 해보고 확인들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시험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미리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고,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제 시험 그 결과들도 업로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들 이제 실제 한번 간단하게 예를 통해서 한번 좀 보기로 하죠. 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 되면은 그 이제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되겠죠. 그 헤더 파일은 지금 이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여기 간단하게 이제 메인 함수 하나를 이제 만들어 뒀고, 그런데 여기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 솔루션 탐색기 밑에 있는 이 프로젝트에 가서 보면은 어, 쭉 메뉴 밑에 가면 이제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 열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클릭해 보면 바로 이제 폴더 그 자체를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 작성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폴더 탐색기가 지금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때 사용하게 되는 뭐 mid exam, 그다음 여러분들 학번, 그다음 여러분들 이름, 이런 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볼 때 여기 위에 보면은 파일 탐색기에 보면은 보기가 나오죠. 이 보기에 가서 이 숨긴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체크를 이제 해보면은 이 부분들이 이제 그 밑에 있는 .vs라는 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 이제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소스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빌드를 해서 뭐 간단하게 이제 실행을 한번 시켜보고, 실행 결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요 상태에서 아까 이제 파일 탐색기로 가서 요 전체에 대한 파일 크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속성에 가보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 전체가 4.60 그 4.6 메가바이트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부분들 중에서 밑에 있는 .vs로 가서 이 .vs에 있는 속성을 한번 보면은 이게 3.72 메가바이트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 디렉토리 내에서 .vs가 굉장히 큰 항목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업로딩을 할 때 굳이 이것까지 이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들을 삭제를 해야 되는 거죠. 삭제를 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삭제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폴더 또는 해당 폴더에 포함되어 있는 파일이 다른 프로그램에 열려 있으므로 작업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라는 에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그 삭제를 하려고 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닫아야 되는 거죠. 가서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파일에서 솔루션 닫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그 중지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vs 자체가 비주얼 스튜디오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삭제됐죠. 삭제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이 프로젝트의 크기를 살펴보면은 908KB 밖에 안 되죠. 1MB가 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업로딩 할 때 크게 이제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그 이 압축을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요 디렉토리, 전체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가서 라이트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이제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 이런 이제 창이 뜨고, 거기 보내기를 하면은 보내기에 가 보면은 바로 이제 압축 폴더가 나오죠. 그래서 이건 이제 압축을 해서 별도의 압축 폴더에 이제 저장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클릭을 하고 나면은 바로 여기 있는 이제 위에서 만들었던 그 내 이름 그대로 해가지고 생성이 되고 압축된 상태가 이제 되게 됩니다. 이 내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그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 이제 볼 수 있고요. 소스 코드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제 압축되어 있는 이 그 디렉토리에 그 전체 크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130KB 밖에 되지 않죠. 아까 우리가 이제 압축 그 .vs 디렉토리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두었을 때는 전체가 거의 뭐 4MB 정도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그 부분을 .vs를 삭제를 하고 나니까 이제 1MB가 채 안 됐고, 그다음 그 자체를 다시 압축을 하고 나니까 이번에 이제 130KB 밖에 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업로딩 할 때 그 파일 용량 때문에 생기는 문제 없을 거고, 업로딩 할 때 걸리는 시간도 대폭 단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과제물을 제출하실 때 소스 코드 관련된 부분들을 제출하실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상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필요하면 또 추가 설명을 하는 자료를 다시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기본적인 이제 공지사항은 그 중간고사 시험이 섹션별로 나눠진다. 섹션은 이제 20분에서 40분 정도 이제 간격으로 이렇게 배치가 될 것이고, 매번 섹션 하나 끝날 때마다 그 직전에 여러분들이 업로딩을 다 해야 됩니다. 결과를. 그래서 이제 그 시간 괜히 또 그 초과해 가지고 업로딩 그 시간 경과하고 난 이후에는 업로딩이 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한 5분이나 3분 전에는 업로딩을 다시 그 해서 정상적으로 업로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고사에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공부하는 내용들까지 중간고사 범위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7장에 관련된 내용을 좀 그 중요한 것만 골라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던 내용들은 뭐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라는 개념과 그다음에 이제 동적 배열에 관련된 이런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포인트는 특히 이제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하드웨어하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같이 결합된 이런 이제 시스템을 좀 다룰 수 있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장점이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다음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하드웨어를 직접 이렇게 제어를 하는 그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다루는 그런 그 전공 과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 이제 잘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실력으로 갖춰놓게 되면 정말 회사에서 이제 좋은 대우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많은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이제 데려가려고 할 겁니다. 노력할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바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는 이제 거기에 접점에 있는 부분이 바로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이런 기능들이 구현들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만큼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포인트 개념은 강의 시간에 이제 차례대로 제가 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기본적으로 그 포인트 개념을 좀 이해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그때 이제 그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있는 메모리 맵, 그 다음에 이제 함수나 변수가 어느 위치에 배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개념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이 전체를 좀 이해를 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주소 정보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방법들을 좀 실제로 이제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지역 변수와 같은 이런 부분들 앞에다가 이제 앰퍼샌드를 붙여가지고 그 변수의 주소를 알 수 있고, 메인이나 뭐 이런 것처럼 함수인 경우에는 함수 이름을 직접 이렇게 출력하게 만들면 그 함수의 주소가 이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글로벌 변수, 지역 변수, 그 다음에 지역 변수 중에서 이제 스태틱 변수 각각에 대한 그 주소를 출력할 때 이제 이 %p를 이용해 가지고 그 주소 값을 이제 출력하게 되죠. %p는 뭐 포인트에서 p와 같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쉽게 이해도 하고 외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들을 보게 되면은 각각의 그 주소들을 우리가 출력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포인트 %p로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 16진수로 이게 출력을 해줍니다. 32빛에 해당이 되는 그 16진수 숫자 8개로 이제 출력들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주소들이 보면은 이게 이제 종류별로 서로 다른 영역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오토는 0044로 되어 있는 이쪽을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보여주고 있고, 스태틱 Y는 이제 0131 뭐뭐뭐뭐,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내믹 어레이가 있는 동적 메모리 할당하는 것은 이제 0088 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서로 다른 영역을 사용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게
동적 메모리 할당을 통해 가지고 하는 이제 힙 쪽에 있는 부분들은 점점 그 주소가 증가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변수가 들어가 있는 스택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감소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루프가 진행이 될 때마다 이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실제 운영 체제마다 약간씩 관리하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리눅스에서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그 윈도우즈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약간 좀 또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C 프로그램 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맵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은 000000부터 FFFFFFF까지 그러니까 총 32비트로 구성이 되는 이런 이제 주소 영역 안에 배치들이 되게 되죠. 그래서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0번지 쪽에 제일 가까운 쪽에 스택이 자리를 잡고요. 그 다음에 힙이 바로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하는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우리가 뭐 메인이나 뭐 어떤 함수들이 이제 그 실행하는 이제 그 명령어들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위에 보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이제 라이브러리들, 그 시스템 라이브러리들에 대한 그 위치들이 여기 DLL (Dynamic Link Library가)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스레드나 프로세스에 관련된 그런 이제 그 정보들을 저장하는 곳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07FFF FFFF 이상은 커널 랜드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운영 체제가 사용하는 그런 이제 구간이고, 여기서 이제 사용자 프로그램은 직접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3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총 4GB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스택이 바로 지역 변수의 정보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변수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은 요 영역에 나타나게 되고, 동적 메모리 할당하는 부분들은 힙에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변수나 뭐 주소, 연산자는 앞에 앰퍼센드 붙여가지고 하는 거 지금 이제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들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포인트는 결국은 이제 어떤 주소를 자기 값으로 담고 있는 변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터에 들어가 있는 값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값으로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대입을 해주면은. 그래서 포인트가 이제 어떤 이런 이제 변수가 있는 곳에 자리를 가리키게 되어 있고, 그리고 포인트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총 이제 프로그램 하나, 프로세스 하나에 할당이 되는 이제 메모리 영역이 4GB이기 때문에 32비트짜리로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더블이 됐든지 캐릭터가 됐든지 상관없이 포인트는 항상 이렇게 이제 32비트 4바이트로 4바이트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포인트 표시할 때는 이제 어떤 자료형 다음에 별표 붙여가지고 이 자체가 포인트라는 걸 선언해 주게 되고, 그 포인트에 어떤 값을 이제 대입할 때는 그 변수 앞에 앰퍼센드를 붙여가지고 그 변수의 주소라는 그런 의미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포인트들에 대한 이제 값들을 항상 이제 이렇게 다른 어떤 이제 변수의 주소를 할당하는 이런 이제 방법들이고요. 그다음 포인트에 관련된 연산자는 이제 앰퍼센드는 이제 변수나 함수의 주소를 찾아낼 때 사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그 별표는 바로 이제 간접 참조 연산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포인트 앞에다가 별표를 붙여가지고 이걸 이제 대입을 해서 그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변수 값을 다른 값으로 이제 변환시키거나 그 값을 읽어 나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대괄호를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포인트를 배열 이름처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동적 배열을 만들어서 쓸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포인트가 어떤 이제 변수의 주소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별표 PD는 해서 이제 어떤 값을 그 대입을 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요 값을 우리가 이제 읽어오거나 아니면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데이터형에 따라 가지고 간접 참조 연산자는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자료형이 이제 지정들이 되게 되고, 그 자료형에 따라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가리키고 있는 곳에 주소에 있는 그 정보가 몇 바이트짜리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문자형의 포인트라고 하면은 그 자기가 가르쳤던 요 부분이 바로 이제 한 바이트, 이제 문자이기 때문에 한 바이트로 해석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쇼트의 이런 이제 쇼트 포인트로 가리키고 있는 곳이라고 하면 두 바이트로 쇼트가 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티저 포인트로 가리키게 되면 이제 인티저가 4바이트이기 때문에 4바이트로 4바이트로 해석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포인트는 자료형이 지정이 되게 되고, 그 자료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자기가 가리키고 있는 그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간접 참조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M% 연산자하고 별표 연산자는 서로 이제 상호 그 연관성이 굉장히 깊은 그런 이제 두 개의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가 있는 곳에 그 주소를 읽어오는 것이 바로 M%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값을 읽어올 때가 바로 앞에 별표가 붙었는 이 간접 참조 연산자가 되죠. 포인트 예제는 뭐 여러분들 직접 한번 좀 살펴보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부분들 이제 각각의 포인트가 있고, 포인트가 변수들에 대한 이제 주소를 가지게 되고, 그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간접 참조로서 각각의 값들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보여줍니다. 자, 포인트 사용할 때 이제 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포인트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널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포인트를 가지고 뭔가 간접 참조를 하려고 했는데 그 포인트가 엉뚱한 주소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잘못하면 이제 그 프로그램 전체가 중지가 되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유효하지 않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간접 참조하려고 하게 되면 이제 아예 프로그램 자체를 실행 중단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널로 초기화를 시켜놓고 그다음 그 포인트를 쓰기 전에 이게 널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한번 해주는 것이 좋은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 기법입니다. 그다음 포인트 자료형과 변수의 자료형은 항상 일치를 해야 되고요. 일치하지 않으면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 포인트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그 포인트에다가 더하기 1을 했을 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는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이제 포인트에 대한 덧셈 연산이나 뺄셈 연산은 단순히 그 포인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소 값에다가 1이나 1을 더하거나 1을 빼는 것이 아니라 그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자료형의 바이트 크기만큼씩 건너뛰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인터가 바로 이제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형인 경우에는 1씩 증가를 하거나 감소하게 되고, 쇼트는 2바이트, 2씩, 인티저는 4개씩, 플롯 4개씩, 그 다음에 이제 더블 8개 이렇게 이제 건너뛰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쓸 때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이 부분들을 예제 프로그램에서 한번 실험해 가지고 그 캐릭터는 1씩 증가하게 되고, 여기 보면 1씩 증가하고, 인티저는 4씩 증가하고, 더블은 8씩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감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감 연산자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 부분들을, 이게 이제 별표 P++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지금 P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그곳의 값을 읽어서 대입을 연산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P를 하나 증가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강의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헷갈리면은 이렇게 풀어 쓰십시오. 괜히 이런 식으로 본인도 헷갈리는 그런 상태로 이제 프로그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 가지고 정확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형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포인트가 다른 용도로 이게 사용이 될 때 그 형 변환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형 변환을 했던 것이 바로 C얼록, 메모리를 할당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하기 위해서 형 변환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C얼록, 그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하고 난 뒤에 이제 클리어를 시켜주는 이 부분에서 이제 메모리 블록의 반환 자료형은 보이드 포인트죠.
그래서 그 보이드 포인트를 우리가 원하는 자료형으로 변경시켜 가지고 바로 이제 여기 있는 더블 포인트가 가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형 변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보이드 별표로 되어 있는 이 보이드 포인트형은 다른 포인트형으로 이제 지정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미 이제 썼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와 그 배열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콜 바이 포인트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포인터하고 배열은 서로 굉장히 이제 긴밀한 그런 연관 관계가 있고, 사실 배열 이름 자체는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포인트가 좀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배열의 이름은 그 주소 값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컴파일 되는 순간에 항상 고정된 위치에서 이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주소가 바뀔 수는 없고요. 대신에 포인트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변수이기 때문에 이걸 가리켰다가 저걸 가리켰다 이렇게 계속 이제 그 값 자체가 변경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포인트 자체를 마치 배열의 이름처럼 이렇게 써가지고 그 PA 포인트는 해서 이제 배열의 이름으로 이제 할당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대괄호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0번째,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배열에서 A0, A1, A2, A3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뭐 동적 배열 할당해 가지고 쓰면서 이 내용들은 이제 아마 잘 다뤄봤을 것입니다. 자,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인덱스 표기법보다 훨씬 더 이제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잘 쓰게 되면은 훨씬 더 성능이 더 빨라지는 것들을 이제 좀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함수 호출할 때 이제 콜 바이 포인트죠. 중요한 그런 이제 개념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함수의 인수 전달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call by value, 두 번째 call by point, 세 번째 call by reference. call by reference는 사실 이제 C++를 개발할 때 그때 이제 같이 나왔던 개념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C 프로그램 환경이 C와 C++를 같이 겸해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당장 이제 call by reference를 써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call by value는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변수, 지역 변수의 값을 함수 호출할 때 이제 이 함수에 있는 그 인수 쪽으로 복사를 해주죠. 복사를 해주고 계산한 결과를 다시 이제 이렇게 복사를 해 받아와서 결과값을 이렇게 담아주는 이런 이제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제가 다시 하기로 바로 이게 이제 메모리 스택 개념을 가지고 이제 따로 설명을 했는데요. 각각의 이제 메인이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스택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average라고 하는 함수가 사용하는 메모리 스택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x의 값을 i로 전달해주고 y 값을 j로 전달하고 실제로는 이게 이제 메모리 스택에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그 변수들끼리 복사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stack frame for average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 average 함수가 실행되는 동안에만 존재를 하다가 이 함수가 실행이 종료가 되고 나면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메인으로 이제 되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실제 그 결과를 복사를 해주고 이 자체는 사라진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있는 지역 변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행하는 도중에 생겨났다가 사라졌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관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복사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 i와 j 값은 사실 밑에는 x, y하고는 별도의 별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i와 j를 업데이트 했다고 해도 뭐 거기에다 다른 연산을 해서 더하기를 했다고 해도 x와 y가 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call by value 방식으로 사용할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call by poin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소를 전달을 해주고 이 포인트로 전달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이용해서 간접 참조를 하게 되면은 실제 그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값을 변경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D 앞에 별표를 붙여 가지고 간접 참조를 통해서 이제 찾아가게 되면은 원래 메인에서 있는 D의 주소를 찾아가기 때문에 바로 이 값을
여기 있는 펑션 쪽에서 직접 업데이트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에 있는 콜바의 밸류하고는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예로 보았던 average를 이제 콜바이 포인트 방식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여기 전달할 때 호출할 때 이제 x와 y의 주소를 전달해 주게 되고, 그럼 주소 값을 받아 가지고 그 자체가 이제 바로 포인트가 되는 거고, 포인트 앞에 별표를 붙여서 간접 참조를 통해 가지고 값을 읽어오고 계산해서 이제 돌려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call by pointer. 여기서 이제 반환값을 보여주는 것은 return by value죠. 결국 이제 값을 복사를 해서 전달을 하니까요. 자, call by pointer를 이용해 가지고 다시 이제 그림을 그 스택 프레임을 가지고 같이 이제 살펴보면은 x와 y의 주소를 복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포인트 값으로 복사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포인트 값을 간접 참조해 가지고 해당되는 값들을 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읽어가서 계산하고 난 뒤에 return by copy를 해서 return by value를 해서 이제 복사를 해주게 되고, 그 값을 메인에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call by reference는 이제 그 실제 그 우리가 이제 사용할 때 함수를 이제 함수 원형을 선언할 때 그때 여기에 보면 m% 그 자료형 다음에 m%를 붙여놔 가지고 바로 이게 이제 reference로 전달된다라는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메인에서 이제 이게 함수를 호출할 때는 call by value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호출하게 되죠. 따로 이게 뭐 m%를 붙이거나 그런 거 없이 함수 선언할 때 그때 인수의 자료형으로 자료형 다음에 이제 m%를 붙여놓게 되면 call by reference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call by reference로 이렇게 전달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용하는 것은 그냥 여기 sum과 average를 직접 자기가 불러 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실제 메인 메모리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기 위한 메모리 스택이 하나 준비가 되는 거고, 스택 프레임이. 그 다음에 이제 함수 호출이 일어나게 되면은 average 함수를 위해서 스택 프레임이 또 하나 생겨나는 거고, 그리고 이때 sum과 average의 주소 정보가 전달이 돼 가지고 call by reference로 주소 정보가 전달이 되죠. 그래서 함수 내부에서 sum과 average를 쓰면은 직접 여기 메인에 있는 값을 바로 변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reference를 이용해서 직접 이제 접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파라미터 전달 방식에 따라 가지고 스왑하는 것들을 비교를 했는데, 스왑을 call by value를 하게 되면은 실제 변경이 되지가 않죠. 가서 이제 이렇게 서로 바꿨는데 변경이 되지 않는데, call by point나 call by reference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게 되죠. 서로. 왜냐하면 이제 call by point에서 포인트를 이용한 간접 참조를 하게 되면은 실제 이제 우리가 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직접 접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call by reference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canf를 쓸 때 이미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주소 정보를 전달했던 거는 이전부터 이제 계속 써왔던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이고, 바로 그 주소 정보를 가지고 주소를 가지고 읽어 들어온 그 데이터 값을 저장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이제 결과를 반환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return 하게 되면 값을 하나밖에 전달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를 이제 전달을 해야 되면은 call by pointer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한 가지 방안들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어떤 이제 값을 전달해 가지고 계산하고 난 뒤에 그 계산 결과값, 그러니까 어떤 그 직선의 y축 어떤 정분과 기울기 이 값을 계산을 해서 그 결과값을 이제 이렇게 적어줄 때 별표 슬랍, 별표 인터셉트는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 있는 이제 그 포인트로 전달받았던 그 정보를 간접 참조해서 메인에 있는 s와 y를 직접 업데이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결국 여기 이제 이 함수 실행하고 난 뒤에 제대로 된 결과값을 반환했는지 아니면 이제 그 뭔가 다른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전달을 하지를 못했는지를 구분하는 이런 용도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된 결과값은 이렇게 이제 그 포인트의 간접 참조를 위해서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call by point하고 이제 그 아울러서 이제 return by point를 이용을 해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average를 저장할 수 있는 그 주소를 전달해 가지고 여기서 p average 별표 p average는 average에서 이제 간접 참조를 통해 가지고 메인에 있는 값을 직접 업데이트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이 함수의 인수인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주소 정보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열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복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열 이름만, 그러니까 주소 정보만 전달이 돼 가지고 바로 그 이제 호출된 함수 내부에서는 그 주소 정보, 즉 포인터와 같은 개념으로 해서 그 간접으로 그 접근을 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열 이름 다음에 이제 대괄호 써서 바로 이제 해당되는 원소들을 우리가 읽거나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포인트 반환할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항상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그곳의 주소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어떤 함수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 변수를 사용했고 그 지역 변수의 주소를 반환을 시키게 되면은 이 함수가 종료가 되는 순간에 바로 여기 있는 이제 지역 변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 함수 호출할 때 아예 그냥 그 주소를 받아와서 그 주소를 이용을 해서 간접 참조를 통해서 직접 이제 데이터를 써주게 하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배열은 포인트를 이제 이렇게 여러 개 모아가지고 배열처럼 이제 사용하는 것이고, 뭐 이런 이제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한다든지, 이때 앞에 const를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문자열이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는 그런 이제 그 위치에다 갖다 저장을 해놓고 주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const를 붙여줘야 됩니다. 뭐 거기에 대한 예제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적 메모리 할당은 이제 이미 뭐 지난번 실습 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변수로서 메모리 그 배열을 할당하게 되면 이 사이즈 자체가 제한이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한 35,000개나 5만 개짜리 배열을 만들어서 정수 배열을 만들어 쓰려고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생성이 안 되는 거 아마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만 개보다 더 큰 그런 이제 배열들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적 할당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동적 할당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이제 callog을 이용을 해서 배열의 원소 개수, 그 다음에 원소의 자료형에 따른 바이트 수, 이 부분들을 이제 지정해서 하게 되면 메모리를 할당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그 클리어까지 시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환받는 그 포인트가 보이드 포인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자료형으로 다시 변환시켜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 만들어 쓰는 것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써왔기 때문에 뭐 따로 이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callog이나 mlog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reallocation은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동적 배열을 동적 메모리 블록을 확장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다 쓰고 나면 이제 free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메모리를 우리가 이제 그 동적 할당 받아서 오는 이제 그곳을 우리가 힙이라고 부르죠. 이게 뭔가 이제 더미가 쌓여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힙에 메모리가 없으면은 제대로 이제 할당을 못 하게 되고 그 반환형의 보이드 포인터 값이 null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힙은 이렇게 위에서 이제 그 주소가 점점 증가하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되게 되어 있고요. 스택은 이제 감소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통 배치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그다음 callog은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하는 부분들이고 앞에서 뭐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지나가겠습니다. 반납하는 거는 free를 가지고 반납해야 되고요. 자, 동적 배열을 이용을 해서 이제 random x보다 더 큰 크기에 중복되지 않은 난수 배열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실습이나 홈워크에 이제 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gen big rand array라고 하는 부분이고, 기본적인 이제 그 이유는 바로 rand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ran드는
0부터 그 랜드 맥스 즉 32,767 사이에 있는 부분만 반환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큰 값이 필요하면은 난수 배열인데 뭐 5만 개짜리,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짜리가 필요하게 되면 그냥 랜더 가지고는 생성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 사용하는 이런 이제 다른 방법을 우리가 좀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Gen Big Render Array가 됩니다. 그래서 전달되는 인수는 포인트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개수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 거고, 이때 이제 Big Array 부분이 이제 바로 랜덤맥스 개수보다 더 큰 이런 큰 배열을 우리가 이제 다룰 때, 그 난수 배열을 다룰 때 이 방법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랜덤맥스 만드는 방법들은 뭐 여러 번 설명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랜더 함수를 두 번 실행시켜 가지고 첫 번째 실행시킨 거를 왼쪽으로 15번 자리 옮김을 하고 나면은 오른쪽에 이제 15비트가 비어 있죠. 0으로 채워져 있고,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랜더를 한 번 더 호출해 가지고 그 자리에다 끼워 넣고, 그럼 총 30비트 짜리가 만들어지고, 모듈로 취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이제 범위의 값이 이제 되게 되죠. 실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때는 옵셋을 더해 가지고 굳이 이제 뭐 0부터 항상 어떤 이제 값이 이제 생성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 시작점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전체 빅 랜더라고 하는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구간, 플러스 구간이 거의 절반씩 이렇게 나눠질 수 있도록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이제 이렇게 생성하는 방법들은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여기다가 offset 더해 가지고 이제 바로 big render with offset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ig array sample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뭐 100만 개짜리를 한꺼번에 다 찍게 되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부분 얼마, 마지막 부분 얼마, 중간에 땡땡땡 해서 이제 이렇게 시작 구간과 끝 부분에 대한 샘플만 출력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난수 배열을 이제 동적으로 생성해서 젠해서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걸 출력도 하고, 나중에 가면 뭐 소팅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행이 되겠죠. 자, 지금 단계 여러분들 이제 그 소팅 정렬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대로 다 이제 구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끝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정수이건 더블 타입이건 아니면 이제 그게 이제 문자 열이건, 그러니까 그 단어이건 정상적으로 이제 소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퀵 소팅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선택 정렬뿐만 아니라 퀵 정렬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7장 본문은 뭐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호목 쪽에서 있는 부분들이 정수를 인수 받아 가지고 정수를 인수로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값 계산해서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call by value, call by pointer, call by reference로 각각 구현을 해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장점 단점으로 비교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swap 자체, 변수의 어떤 값을 이렇게 자리 바꿈 해주는 부분들은 아까 call by value는 불가능하다 그랬고, 그 방법으로서 이제 수액을 시킬 수가 없고, call by pointer와 call by reference로 이제 변경을 시킬 수 있었는데, 이 부분 실제 이제 구현해서 테스트를 해보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실습하고 같은 문제가 바로 이제 하이브리드 퀵 셀렉션 소트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그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그 6장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퀵 소팅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바로 재기함 소출이 있기 때문에 함수가 실행되기 위한 뭔가 준비,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이제 스택 프레임을 준비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인수를 복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갔다 오면서 다시 결과 값을 복사를 해 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 측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감각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있는 그 퀵 소팅하고 셀렉션 소팅이 배열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가장 효율적인 부분들을 골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난 것이 바로 이제 하이브리드 퀵 소팅이었죠. 하이브리드 퀵 셀렉션 소팅.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이 이제 Gen Big Rand Array, 그다음 fprint Big Array Sample, 그다음에 이제 배열에 있는 원소들의 통계 분석하는 거나, 그다음 Hybrid Quick Selection Sorting을 해서 이제 어떤 스레스볼보다 적으면은 셀렉션 소팅이 이제 실행이 되게 만들어주고, 그보다 크면은 퀵 소팅이 이제 실행이 되게 만들어서 어쨌든 그 배열의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가장 성능이 좋은 선택 정렬 알고리즘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실행 시간을 그 밀리세컨드 단위로 측정해 가지고 출력하겠고요. 관련된 뭐 메인 함수고, 중간에 이제 하이브리드 퀵 셀렉션 소팅을 실행시켜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레이 사이즈가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뭐 이 자체는 이제 아주 적은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10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변화시켜 나가면서 할 수도 있겠죠. 자, 숙제 관련된 홈워크에 관련된 부분 이제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제가 빨리 그 설명을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제 강의 쪽에서 워낙 또 여러 번 설명한 부분이라서 뭐 이 보충 설명에서는 이제 갑자기 좀 핵심만 딱딱 집어넣고 지나가는 이제 방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강조를 드리지만, 이 포인트 부분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인베디드 시스템에 관련된 거나 운영 체제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포인트 내용을 잘 알고, 그래야 이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드웨어를 직접 이제 제어하는 이런 이제 그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직접 다룰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자세하게 찬찬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을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알짜배기 실력들을 좀 잘 갖춰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하다가 또 이제 궁금한 거 있거나 그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실습 쪽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실습은 뭐 그대로 하이브리드 퀵 셀렉션 소팅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 동적 배열 생성하는 부분들이 이제 주안점으로 되니까, 강의 때 이제 여러분들이 쭉그 들었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가져다 쓰고 홈워크하고도 연결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동적 배열 생성하는 거나 Gen Big Rand Array는 앞에서 설명했던 거 그대로고요. 하이브리드 퀵 셀렉션 소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셀렉션 소팅과 퀵 소팅의 그 특성을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정렬 알고리즘을 호출해서 이제 쓰게끔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하는 부분과 동적 배열을 만드는 것은 앞에서 이제 설명을 했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반복이 이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기로 하죠. 그 빅 랜드 어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랜더 함수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큰 그런 이제 난수 배열을, 중복되지 않은 난수 배열을 이제 만들어서 쓰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제 우리가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non-duplicated, 중복되지 않는 그 big random number, 그러니까 32,767보다 더 큰 숫자들이 포함이 되는 그런 난수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지만 이제 랜드를 두 번 호출해 가지고 쉬프트 시키고 난 뒤에 오른쪽에 다시 이제 끼워 넣어서 30bit짜리 만들어서 쓴다라는 것이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Gen Big Rand Array 이제 전체적인 구성이고, 옵셋을 이제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그 중간에 항상 뭐 0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옵셋을 조정을 해서 그 결과값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print big array sample로 이제 큰 그 배열의 샘플로 처음에 몇 줄, 끝에 몇 줄만 이렇게 이제 출력하게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뭐 내용은 이제 동영상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찬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테스트 빅 랜드 어레이인데요. 자, 여기 있는 거 보면 이제 빅 사이즈가 여기 보면 500만 개부터 시작해 가지고 1000만 개까지 가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앞에 있는 요 값을 이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 실험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gen big rand array를 해서 그 다음 퀵 소팅 하면서 이제 걸린 시간을 측정도 하고 그 다음에 소팅된 결과를 출력해 가지고 print 여기 있는 그 fprint big array sample을 이용해서 출력하게 만들고 그다음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겠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바로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정렬된 상태로 이렇게 이제 그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체를 다시 이제 그 셔플링해서 우리가 이제 뒤죽박죽 시켜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그 1000만 개군요. 요게 이제 500만 개고 요게 1000만 개를 생성해가지고 그다음에 정렬을 했던 그 결과입니다. 그다음 하이브리드 퀵 셀렉션 소팅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퀵 소팅과 셀렉션 소팅의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열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게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소팅 알고리즘을 가져다 쓸 것인지 그 처리하는데 이런 그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재기함수로 실행되기 때문에 그퀵 소팅 자체는 이제 배열의 개수가 적을 때는 오히려 이제 그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을 확인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스레솔드를 우리가 설정했던 것보다 적으면은 셀렉션 소팅, 그것보다 크면은 퀵 소팅이 선정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 사이즈가 5부터 그 다음에 이제 200까지 차례대로 가면서 이제 퀵 소팅이 걸렸던 시간, 그 다음에 셀렉션 소팅이 걸렸던 시간을 서로 비교해 가지고 중간에 여기 보면은 이제 그퀵 소팅이 셀렉션 소팅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걸 볼 수 있고 이게 반전 크로스오버가 일어나는데 이 부분을 찾을 수 있죠. 그럼 그 부분 이제 이때 그 array의 사이즈가 바로 이제 threshold로 설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시켜 보고 그 값을 찾아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험들을 하기 위한 준비를 이렇게 이제 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메뉴 입력에 따라서 실험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소팅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기능들 그 다음에 이제 빅 랜드 제너레이션이나 출력을 시험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이브리드 퀵 소팅 셀렉트 소팅을 시험을 해서 그 결과를 성능을 측정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실습 부분들을 이제 잘 하시고 그다음 오럴 테스트에는 이제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강조를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동적 메모리 할당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하시고 두 번째 이제 랜덤 X보다 큰 값의 배열 크기인 사이즈와 베이스가 주어지면은 베이스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옵셋하고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부터 베이스 플러스 사이즈 마이너스 1까지 있는 이 범위의 값을 가지면서 중복되지 않는 난수를 생성해서 지정된 데 동적 배열에 담아주는 gen big rand array를 원리를 이제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동작했고 랜덤 넘버가 어떻게 이제 발생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정밀하게 밀리세컨드나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으로 그 퍼포먼스 카운트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그거 이제 측정하는 방법은 이미 지난주부터 계속 뭐 설명을 했으니까 잘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이브리드 퀵 셀렉션 소팅 함수가 어떻게 이 셀렉션 소팅과 퀵 소팅 장점을 활용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각각 이제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배열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배열 사이즈에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을 불러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이제 실습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7장에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실습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야 되는 내용들을 이제 좀 상세하게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 핵심적인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그 보충 설명을 마치고 이제 바로 다음 주 금요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치게 되죠. 그러니까 시험 칠 때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숙제했던 거, 호목했던 거, 실습했던 거를 전체적으로 차근차근 다시 잘 좀 파악을 해 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를 낼 것이고, 그 문제를 이제 그 섹션별로 나눠 가지고 이제 한 20분에서 40분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이제 시간 간격 단위로 뭔가를 프로그램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시험이 진행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7장까지 오면서 이제 강조했던 이런 부분들 차근차근 잘 이제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공부를 하면서 아마 이제 강의 노트를 다 메모를 해뒀는지 모르겠는데요. 집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강의 노트를 제대로 정리를 해 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메모나 이런 것들 잘 돼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교재 역시 짧은 시간 안에 급하게 뭔가를 풀려고 하게 되면은, 심지어는 뭐 나중에 문법도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빨리 자기가 이제 이거 찾아야 되는 문법을 얼른 이제 교재를 보고 정확한 문법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막상 이제 이렇게 온라인 시험이라고 하긴 하지만 시간을 제약을 딱 두고 제한된 시간 안에 얼른 풀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습에서부터 이제 강조를 많이 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그 디버깅하는 방법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프로그램을 계속 이제 숙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홈워크할 때 여러분들이 했던 이 내용들을 빨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도 해놓고, 그 다음 그 부분들을 최대한 뭐 잘 활용을 하시든지, 그 다음에 참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연휴고 해서 좀 어수선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바로 그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번 그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적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뭐 채팅을 통해서 특별하게 질문이 올라온 것은 이제 없는데요. 뭐 계속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질의응답으로 질문을 올려놓게 되면 이제 저나 내가 직접 이제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실습 담당하시는 황현동 강사가 직접 이제 대답을 하는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 바로바로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고 있으니까,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충 설명은 이 정도로 하기로 하죠. 그래서 이제 당장 뭐 내일도 휴일이긴 하지만 열심히 좀 하시고 실력 잘 좀 챙겨 놓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들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그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스트리머로 만나 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그 시험 문제 설명을 이 유튜브 스트리머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